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초음 속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자존심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 1호기가 드디어 실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시험 비행이 아닌 무장까지 탑재된 상태에서의 실전적 성격을 띤 비행은 곧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초음 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투입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이 전투기에는 국산 엔진 교체 비행이 적용되어 세계적인 항공 강국들만이 할 수 있었던 기술적 고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전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에 우뚝 선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산업 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국은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대비해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7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약 900조 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산 호황 속에서 KF-21은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무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KF-21은 국제 무대에서 각국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KF-21의 위력은 단순한 항공기 성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장체계였습니다. 차세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른바 천용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를 훌쩍 넘어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순간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으며 적어도 순항 방식으로 접근해 단 한 발로 적 방공망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 전략 거점, 발전소, 군사기지를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 정부조차도 공개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그 충격을 보여줍니다. 더 큰 충격은 중국의 자존심인 제-20 전투기와 비교되는 순간 찾아옵니다. 얼마 전 제-22 추락사고로 체면을 구긴 상황에서 한국이 KF-21과 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결합한다는 발표는 중국에 있어 악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국내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KF-21에 장착할 경우 약사 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7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KF-21이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초기에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주장이 국내 일부 세력에서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길을 한국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KF-21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 군사 전문가들조차 KF-21에는 스텔스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한국의 의지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KF-21은 블록 1에서 준스텔스 성격을 보유한 상태로 출발해 블록 2와 블록 3로 가면서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계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단점이 아니라 전략적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이 개발에 성공한 국산 DIRCM 기술은 KF-21의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첨단 체계로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KF-21 블록 이후에는 DIRCM이 탑재되어 적 공대공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한국 전투기가 단순히 따라가는 기체가 아닌 앞서가는 기체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나 시스템은 이 DIRCM을 수리온 헬기, C-130 수송기, 대통령 전용 헬기 등에도 장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공군 전력 전체의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세계는 충격과 동시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둔 플랫폼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대공 능력에서 출발해 공대지 능력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센서 융합, 극초음속 무기, 지능형 무인 편대까지 통합하는 미래형 전투기로 발전하는 KF-X 프로그램은
이미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산시장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며 세계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KF-21의 도약은 단순히 군사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양산 1호기 실전 비행 소식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랜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분담금을 미납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지연시키며 한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과 터키의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터키 에이칸, 카엔, 전투기 42대를 약 10조 원 규모로 계약한 것은 국제사회의 적자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투기가 아직 시제기 단계에 불과하고 시험 비행도 2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체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액수당과 부패 문제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사회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8월 한국에 약 900억 원의 분담금을 송금하며 KF-21 시제기 5호기를 받기 위한 절박한 시도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납부액은 530억 원에 달했고 전체 분담금 가운데 약 500억 원만 더 내면 시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국과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차가웠습니다. 오랜 기간 불신과 변덕을 보여온 인도네시아를 다시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UAE와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UAE와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KF-21 복좌형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고 이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KF-21 협력 복귀를 원한다고 해도 한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장기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산 무기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유럽 강대국들조차 방산 자급 정책을 내세우며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산 무기를 능가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22조 원을 투입해 235만 발의 포탄을 주문하려는 계획은 한국산 포탄 가격이 독일산보다 20배 이상 저렴하다는 점에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경제성과 납기 그리고 성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 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다시금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입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막론하고 한국 무기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선택지를 다양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예전처럼 변덕을 부린다면 한국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절박한 태도 변화는 그 상징적인 사례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KF-21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전 비행 성공은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서 한국이
향후 방위산업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가늠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흐름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급자족을 외치는 유럽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 같은 신흥방산 강국을 선택하는 흐름입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적인 유럽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생산만으로 무기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독일조차 포탄 공장을 새로 건설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한 발당 가격이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6.25 전쟁 이후 축적된 생산 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납기 속도, 품질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드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부각됩니다. KF-21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전투기 자체 성능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한국의 생산 능력과 군수 지원 체계,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가 유지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무기로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성능을 확대하며 블록 3에서 완전한 5세대 성능을 달성한다는 로드맵은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발전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에 6세대로 도약하려다 실패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전략은 한국 특유의 신중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이 때문에 KF-X 프로그램은 단순한 국가 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KF-21은 단순한 항공 무기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외교적 무기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수천억 원대의 경제 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뒤따릅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됩니다. 게다가 무기 수출은 곧 외교적 영향력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국가에 KF-21이 도입되면 그 나라의 공군 체계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군수 지원과 훈련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KF-21을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KF-21과 같은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순간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제20을 내세워 5세대 전투기 강국임을 자부해왔지만 추락사고와 기술 불신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점차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행보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한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흔드는 것을 넘어 세계 방산 질서 전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방산 강국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비행이 가져온 이 거대한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KF-21의 등장은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개발한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 최강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고 KF-21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은 존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블록 1에는 내부 무장창이나 DIRCM 같은 필수적인 스텔스 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기체가 어떻게 F-35와 맞설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쪽짜리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단계적 진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블록 1은 기본적인 준스텔스 성능 확보, 블록 2는 공대지 임무 확장, 블록 3는 완전한 5세대급 성능으로 도약이라는 뚜렷한 계획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블록 1만 보고 스텔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무지에 가까운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시스템이 주도한 국산 DIRCM은 KF-21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노필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이 장비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첨단 기술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후 세계 6번째로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수리온 헬기와 CL-30 수송기, 대통령 전용 헬기에 적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KF-21 블록 2부터 본격적으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 생존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국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완성형 기체가 아니라 진화형 플랫폼이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자산이 되고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초석이 됩니다. KF-X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프로젝트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무인 편대기와의 연동,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고출력 레이저 무기 운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미래 전투기 체계입니다. KF-21이 없다면 결코 이 프로젝트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제 전반에도 거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했고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국내 소재 산업과 전자산업, 항공우주 산업을 동반 성장시켰습니다. 이미 KF-21 관련 산업만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수출이 본격화되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 개발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과 전자장비 부문은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받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KF-21은 단순히 군사장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과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비행은 하늘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외교, 산업, 그리고 국민적 자존심 속으로 파고들며 한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KF-21과 같은 기체를 통해 방산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아시아의 군사균형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반응은 점점 더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KF-21을 주목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KF-21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동맹국들이 F-35 대신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경제적 전략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동맹의 이탈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 방산산업을 보호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빠른 납기와 합리적 가격 그리고 검증된 성능 앞에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각국이 무기와 탄약의 절대적 부족을 겪으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KF-21이 유럽 하늘을 날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유럽 방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환구15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KF-21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결합을 동아시아 안보 불안의 근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불안감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제20 전투기 추락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을 실전 배치 단계로 끌어올린 것은 중국에게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독자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급부상은 곧바로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국제적 반응이 오히려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무기체계가 아니라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특정 국가의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그 국가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군수 지원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군사협력과 외교적 동맹 강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KF-21의 성과는 정치적, 사회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국민적 결속을 강화했고 방산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군사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국가 브랜드 자체가 첨단 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각인되는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블록 2와 블록 3로 이어지는 발전은 곧 한국이 5세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름을 의미하며 나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극초음 속 무기, 인공지능 기반 전술 네트워크, 무인 편대기와의 유기적 연동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며 이미 그 과정은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방산 변방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KF-21의 비행 때문이 아니라 그 비행이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도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약은 멈추지 않을